김혜경, 김정숙 여사 수사 속도를 질타하고 자신의 수사 상황을 챙겼습니다. 어제 단독 보도에 이어 오늘은 후속 준비했습니다. 이번엔 김명수 전 대법원장 이름이 등장합니다. 김 전 대법원장 수사를 왜 방치하냐며 질타하는 듯한 내용입니다. 세간에 떠돌던 V0라는 말을 김 씨가 스스로 입증한 셈입니다. 저 소식 박병영 기자입니다. 김건희 씨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김명수 전 대법원장 수사가 왜 늦어졌냐 질타한 건 지난해 5월 15일. 대통령 배우자였던 김건희 씨는 질타하듯 박 전 장관에게 김 전 대법원장 사건이 2년이 넘었는데 왜 방치되나 이유가 뭐냐란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바로 이날 김혜경 여사, 김정숙 여사에 대한 수사를 체근하듯 언급했는데 동시에 김명수 전 대법원장 수사까지 말한 겁니다. 실제로 김건희 씨가 텔레그램을 보내고 검찰은 2달 후 김 전 대법원장의 소환 통보를 했고 그 다음 달인 지난해 8월 비공개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김건희 씨는 두 여사 수사와 관련해서도 대검에서 수사 막은 게 있었나 이 부분 의문 제기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텔레그램도 보냈습니다. 김건희 씨가 보낸 건 이뿐만이 아닙니다. 검찰 관련 상황 분석이란 제목의 글을 보냈습니다. 당시엔 이원석 전 검찰총장 지시로 김건희 씨를 겨냥한 명품백 수사 전담팀이 꾸려진 때입니다. 이 글엔 법무부 검찰국장이 어떤 취지로 수사팀 구성을 한 것인지 중앙지검과 대검 간부 상의 없이 검찰총장의 전격적 지시다란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글 속엔 필요함, 확인 필요, 보완요라는 표현도 쓰였습니다. 단순한 질문이 아닌 구체적인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최근 김건희 씨 측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샤넬백 받은 걸 인정하며 공직자 부인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을 사과했지만 대통령 직무와는 무관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 장관에게 보낸 대통령 부인의 텔레그램은 V0란 호칭이 억측이 아니고 현실이었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네, 김건희 씨의 텔레그램 내용은 더 있습니다. 김혜경, 김정숙 여사와 관련해선 누가 수사를 막냐고 물으며 어떻게 대응할지도 주문했습니다. 법무부와 검찰의 핵심 직책들을 거론하며 따져 묻기도 했습니다. 잠시 뒤에 집중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내란 특검이 한덕수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본인의 주장과 달리 대통령을 보좌해 계엄에 가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진관 재판장은 내년 1월 21일에 1심 선고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내란 사건 가운데 가장 빨리 판단이 나오는 겁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내란 특검이 한덕수 전 총리를 내란 방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지 3개월 만에 결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특검은 구형에 앞서 진행한 최종 의견 진술에서 한 전 총리의 혐의를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윤석열의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업무를 보좌하였습니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수사가 개시되자 오히려 사후에 문서를 작성한 것이 문제가 될 것으로 우려되자 대통령 기록물이자 공용서류인 위 문서를 임의로 폐기하였습니다. 계엄 선포문을 본 적이 없다는 거짓 증언까지 했다며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헌정 질서와 법치주의를 파괴한 사건으로서 그 죄책이 매우 중하며 다시는 이러한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생각됩니다. 1980년 전두환 신군부의 쿠데타에 연루돼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주영복 전 국방장관의 사례를 들면서 마찬가지로 행정부 2인자였던 피고인의 변명은 용납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12.3 비상계엄에 대해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로 국가와 국민 전체가 피해자라고 강조했습니다. 특검은 내란 방조와 위증,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앞서 특검은 재판부 요청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인정될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는 내년 1월 21일 오후 2시에 선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는 최후 진술에서 기억이 분명하지 않다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물론 뚜렷하게 말한 부분도 있습니다.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다는 내용입니다.
특검이 15년을 구형했을 땐 표정 변화 없이 정면을 응시했습니다. 이어서 김혜리 기자입니다. 5분 동안 이어진 한덕수 전 총리의 최후 진술에서 새로 공개된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간 자신은 계엄에 반대하는 입장이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만류했다고 주장해왔는데 대외 신인도가 떨어지고 경제가 정말 망가질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봐 주십시오.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재판 마지막까지 이 주장을 유지한 겁니다. 앞서 증인으로 나온 전직 국무위원들은 한 전 총리가 반대하는 건 직접 보지 못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총리께서는 그전에 더 오래 계셨기 때문에 총리께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렇지만 제가 있는 사이에서 정확히 그런 기억은 없습니다. 한 전 총리는 그러나 최후 진술에서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여기 계신 그 어떤 분보다 스스로를 혹독하게 추궁했다며 그것이 역사적인 이 법정에서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정직한 마지막 고백이라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기억이 없다는 변명은 계속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고 말했을 때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며 땅이 무너진 것처럼 그 순간 이후 기억은 맥락도 없고 분명치도 않다고 한 겁니다. 앞선 재판에서 본인이 문건을 갖고 나오는 대통령실 CCTV 영상이 공개되자 기억이 없다는 말만 반복했는데 기억이 굉장히 부족하다. 그렇게 느끼고 있고요. 거의 멘붕 상태 내지는 계엄 선포를 만류한 기억은 있다는 건 선택적 기억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김혜리입니다. 네, 징역 15년 구형 어느 정도의 형량인지 짚어보겠습니다. 법조팀 조혜영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징역 15년 구형 그 의미부터 살펴보죠. 네, 먼저 법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부터 보겠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는 징역 10년 이상에서 무기징역까지 가능하고 내란 중요의무종사 혐의는 최저 징역 5년 그리고 무기징역과 사형까지도 가능합니다. 예. 그만큼 특검이 선택할 수 있는 구형량의 폭이 굉장히 넓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특검은 구체적인 구형량을 정하면서 전두환 신군부 내란 판결에 주목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45년 전에 내란 사건이 참고가 됐다는 얘기인데 어떤 부분입니까? 네, 주영복 당시 국방부 장관에 대한 양형 이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당시 서울고등법원은 다른 이의 힘에 밀려서 소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변명하는 건 하류, 그러니까 하위 직급을 가진 관리자에게만 가능한 일이고 지위가 높고 책임이 막중한 경우에는 이런 변명이 용납되지 않는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예. 만류해봤지만 대통령을 설득할 수 없었다. 다른 국무위원들이 반대해줄 거라고 생각했다. 국정 2인자인 한 전 총리가 재판 과정에서 반복했던 이런 변명들을 꼬집는 내용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남은 재판의 기준이 될 수도 있어 보이는데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도 향후 모든 구형의 기준이 될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곧 윤석열 전 대통령부터 김용현, 이상민 전 장관과 경찰 수뇌부 사건까지 차례로 결심 공판을 진행하고 구형을 진행할 텐데요. 이 사건들에서도 오늘의 징역 15년 구형을 기준점으로 삼아서 각각의 폭동 가담 정도와 헌법상 책임 등을 따져본 다음에 형량을 가감하는 방식으로 구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특히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형량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밖에 없기 때문에 특검의 구형량은 이 기준에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진관 재판부가 내년 1월에 1심 선고를 내린다고 했습니다. 가장 빠르죠. 지기현 재판부를 비롯해서 다른 재판부에서도 예의주시를 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특검은 12.3 비상계엄이 45년 전보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시킨 내란 범죄라고 했습니다. 또 국민 전체가 이 내란의 피해자라고도 말했죠. 예. 비상계엄이 내란이냐 아니냐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한 전 총리 사건 이진관 재판부에서 처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 만큼 다른 내란 재판부도 1심 선고에 주목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조혜영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12.3 비상계엄 당시 육군본부에서 서울행 버스에 탔던 참모 34명 중 첫 징계 사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낮은 근신 처분만 내려졌습니다. 계엄 1년이 다 되도록 나머지 인원들에 대한
징계위는 아직도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국회 비상계엄 해제 의결 후 약 2시간 뒤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합참으로 출발한 버스. 30분 만에 돌아왔지만 육군본부 참모 34명이 여기에 탔고 2차 계엄에 대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12시에 다 해산을 했는데 지금 3시에 출발하니까 준비를 해라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전혀 상황 파악이 안 됐습니다. JTBC는 지난달 버스에 탄 장성 14명 모두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방부가 처음으로 버스 탑승 인원 중 한 명인 김상환 육본 법무실장에 대해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근신 10일을 줬는데 가장 낮은 수위 징계인 견책 다음으로 낮은 경징계입니다. 군인복무기본법상 국가와 국민의 충성을 다해야 한다는 충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 조치했다는 게 국방부 설명입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버스 탑승 인원은 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지만 탑승자 34명 중 김 실장 외에 아직 징계위가 열린 인사는 없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김 실장이 오는 30일 저녁을 앞둬 우선 통보한 것이고 나머지는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버스에 탄 이들은 소령부터 투스타인 소장까지인데 원스타인 김 실장이 근신 처분을 받은 만큼 나머지도 비슷한 수위의 징계에 그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김건희 씨 최측근의 법정 폭로가 나왔습니다. 샤넬 가방을 교환한 인물 유경옥 전 행정관입니다. 가방 2개를 전해받아 교환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지난해 검찰 조사 전 김건희 씨가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부탁했다고 폭로했습니다. 김건희 씨는 유 전 행정관 신문이 시작되기 전 법정을 나갔습니다. 윤정주 기자입니다. 김건희 씨 최측근인 유경옥 전 행정관은 통일교 측이 건넨 명품 선물을 김건희 씨에게 직접 전달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입니다. 앞서 2차례 증인 출석을 거부하다 재판에 나와 샤넬 가방을 받은 상황을 구체적으로 털어놨습니다. 유 전 행정관은 2022년 7월 초 건진법사 처남이 물건을 보내겠다고 전화가 왔다며 카트를 갖고 와서 아크로비스타 주차장에서 만났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어서 쇼핑백과 보자기를 카트에 실어서 사저로 올려드렸다고 밝혔습니다. 샤넬 가방 2개를 나중에 다른 제품으로 교환한 경위에 대해선 영부인이 저한테 가방을 바꿔달라 했다고 기억했습니다. 또 샤넬 매장에 들어가서 정지원 전 행정관 휴대전화로 영상통화를 했다며 당시 김건희 씨가 약을 먹어 의사소통이 정확히 안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유 전 행정관은 지난해 서울 남부지검 조사를 앞두고 김건희 씨가 유리한 증언을 부탁했다고도 폭로했습니다. 당시 김 씨가 가방을 돌려줬다고 하면서 건진법사 심부름을 해준 것으로 해달라고 부탁했던 겁니다. 또 김건희 씨에게 부탁받은 게 있어 샤넬 매장에서 영상통화한 적이 없다고 거짓 진술했다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재판을 듣던 김건희 씨는 유 전 행정관 증인 신문이 시작되기 전 스스로 퇴정했습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이진관 재판부를 모독한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들을 대한변협이 조사위에 회부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들을 감치할 수 있게 절차 개선에 들어갔습니다. 경찰 수사도 시작됐습니다. 심가은 기자입니다.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들은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 난입해 소란을 피웠습니다. 재판부가 감치 명령을 내리자 눈앞에서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서울구치소는 주민등록번호 등 신원 정보가 누락됐다며 곧바로 풀어줬습니다. 법무부가 오늘 이에 대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신원 정보가 일부 누락돼도 재판을 통해 감치 대상자가 특정된 경우 신원 확인 절차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감치 재판에서 인적 사항을 묻는 질문에 답하지 않아도 구치소에 감치될 수 있는 겁니다. 풀려난 변호인단은 유튜브 등에 나와 법정 모독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진관이 저놈 어리버리한 놈한테 제가 진짜 저놈한테 딱 가서 욕하면 저 오줌 싸면서 자빠집니다. 이런 놈은 조롱해줘야죠. 법원 행정처는 어제 법정 모욕과 명예훼손으로 서초경찰서에 변호인단을 고발했고 서울중앙지법은 대한변협에 이들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습니다. 이진관 부장판사도 오늘 재판에 앞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이 사건과 관련해서 법정 질서 위반 행위 등의 연이은 여러 가지
사태에 대해서 재판부 보호 조치를 취해 주신 대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감사 말씀드립니다. 대한변협 역시 협회장 직권으로 이하상, 권우현 변호사를 조사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JTBC 심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검사들이 집단 퇴정한 것에 대해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했습니다. 수사와 감찰도 지시했습니다. 최현수 기자입니다. G20 순방에서 돌아온 이재명 대통령이 법정 모독에 대한 엄정 대처를 지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사법부와 법관을 상대로 행해지고 있는 일부 변호사들의 노골적인 인신 공격과 검사들의 재판 방해 행위에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변호사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 권우현 변호사들입니다. 이들은 최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소란을 피우고 유튜브 방송에 나가 자신들에게 감치 명령을 내렸던 재판장을 비난했습니다. 검사들의 재판 방해 행위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에서 소송 지휘에 불만을 표시하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고 단체로 법정에서 나간 일을 지목한 걸로 보입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런 일들은 헌정 질서를 흔드는 행위라는 판단 아래 대통령이 각각 수사와 감찰을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법관과 사법부의 독립과 존중은 삼권 분립과 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토대이자 매우 중요한 가치임을 강조하며 오늘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 전 부지사 사건 검사들에 대한 비판이 나왔습니다. 자신의 결백을 입증할 자료가 법원에 제출되자 검찰은 재판부 기피라는 저열한 방식으로 소송을 지연시키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JTBC 최현수입니다. 박정훈 대령이 순직해병 사건 수사 외압을 폭로한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박 대령을 체포하라고 직접 지시했던 걸로 밝혀졌습니다. 호통만 쳤지 외압은 없었다던 주장과 다릅니다. 박사라 기자입니다. 2023년 8월 11일 박정훈 대령은 최상병 사건 수사 관련 윗선에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했습니다. 알 수 없는 이유로 국방부 법무관리관으로부터 수차례 수사 외압과 부당한 지시를 받았고 저는 단호히 거절하였습니다. 특검이 제기한 공소장에 따르면 사흘 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을 통해 박 대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를 지시했습니다. 박정훈이 TV에 출연해 수사 외압을 주장해 논란을 증폭시킨다는 이유였습니다. 이 같은 지시는 이종섭 전 장관을 통해 군으로 전달됐고 군검찰은 약 4시간 뒤 박 대령에 대해 항명죄로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후에도 윤 전 대통령은 체포영장 관련 상황을 지속적으로 보고받는 건 물론 영장이 기각되자 후속 조치까지 보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최상병 사망 관련해 호통만 쳤을 뿐 외압은 없었다던 윤 전 대통령의 주장과 반대되는 정황입니다. 이 과정에서 군검찰이 윤 전 대통령 측에 수사 외압은 없다는 취지의 보고서까지 전달한 건 수사기밀 누설에 해당한다는 게 특검의 판단입니다. 특검은 이 밖에 오동훈 공수처장과 이재승 차장 등 전현직 공수처 관계자 5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최상병 사건 수사에 내부인이 연루되자 의도적으로 덮었다는 겁니다. 공수처장이나 현직 부장검사 등이 조사 대상이 되는 것을 우려하여 사건을 의도적으로 이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로써 공수처는 출범 4년 만에 현직 지휘부가 재판을 받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습니다. 공수처는 결론을 정해놓고 사실관계를 꿰어 맞춘 묻지마 기소라고 반발했습니다. JTBC 박사라입니다. 계엄 1년을 딱 일주일 앞두고 어떤 메시지를 내야 할지 국민의힘 지도부가 아직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오늘 중진들은 일제히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지만 지도부 사이에선 사과해봐야 상황만 악화될 거란 말이 나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계산을 먼저 하는 모습입니다. 구민주 기자입니다. 비상계엄 1주년을 앞두고 송원석 원내대표와 3선 이상 중진 의원들이 가진 회동. 중진들은 일제히 지도부의 계엄 사과와 반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3선 의원은 의원들이 돌아가며 사과 필요성을 설명했고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초선 의원들의 공개 요구에 이어 중진들까지 목소리를 보탰지만 정작 지도부에선 사과가 부작용만 일으킨다며 사과 무용론을 내놨고 외연 확장 효과도 없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중도층은 투표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은 분들이고 한편으로 정치적으로 좀 무관심한 분들이 많잖아요. 단순히 사과 자꾸 하는 것, 그것은 오히려 현 상황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많다고. 충남 천안에서 열린 5번째 장외 집회에선 계속되는 사과 요구를 비꼬는 발언도 이어졌습니다. 우리 보수 정당이 맨날 이렇게 꼬리 내려서 죄송합니다. 이재명 같은 자를 대통령에 앉혀서 죄송합니다. 이 정도 사과하면 되겠습니까? 장동혁 대표는 사과에 대한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으며 대한민국이 병들고 있습니다. 우리 서민의 삶이 병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침묵해서 되겠습니까?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과 자신을 지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JTBC 구민주입니다. 윤석열 정부 시절 문재인 정부에 대한 감사를 주도했던 유병호 전 사무총장이 감사원 운영쇄신 TF로부터 고발을 당했습니다. 유 전 총장이 자신에게 반기를 든 직원들을 지목해 감찰을 지시하고 불이익을 준 사실을 확인했다는 이유입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지난 9월 꾸려진 감사원 운영쇄신 TF가 윤석열 정부 감사원 실세로 불린 유병호 전 사무총장을 고발했습니다. 유 전 총장이 자신의 정책에 반대하는 직원들을 상대로 인사권, 감찰권을 남용했다는 겁니다. TF 조사에 따르면 유 전 총장은 감찰 담당관에게 구체적 근거 없이 비위 혐의명을 불러주며 특정 직원들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감찰 대상자들은 즉시 대기 발령됐는데 부적절한 보복성 조치라는 인사부서 의견을 무시하기도 했습니다. TF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 결과 발표로 군사기밀이 노출됐다는 지적도 사실로 판단했습니다. 감사위원회 의결 없이 확인되지 않은 사항까지를 포함해서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특히 군사사항 매우 기밀이 요구되는 그러한 부분들까지. 당시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국가안보실이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했다며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 20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습니다. 이때 감사 지휘 라인이 일부 감사위원들의 반대에도 국방부 보안심사위원회의 보안성 심사 없이 군사기밀이 포함된 결과를 발표하게 했다는 겁니다. TF는 관련해 유 전 총장, 최재해 전 원장 등 7명을 업무상 군사기밀 누설 등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유 전 총장은 감찰 대상 직원들은 공공기관 경영평가 감사 진행을 지연시킨 잘못이 있다고 반박하고 TF 자체가 불법이라는 주장도 이어갔습니다. TF 구성, 근거, 절차, 활동 내용 전부 위법입니다. 유 전 총장은 TF 운영에 반발하며 지난 11일 최 전 원장 퇴임식 때 옛 유행가 세상은 요지경을 틀고 고성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예고해드린 대로 지금부터는 김건희 씨의 텔레그램을 집중 보도하겠습니다. 김 씨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 수사를 대놓고 거론했습니다. 왜 2년째 수사가 방치되고 있느냐는 시기였습니다. 김 씨가 말한 수사는 2021년 국민의힘이 고발한 사건입니다. 3년 반 동안 움직임이 보이지 않던 수사가 그 뒤에 빨라졌습니다. 텔레그램을 보낸 2달 뒤 검찰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에게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먼저 여도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해 5월 15일 김건희 씨는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명품백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으로 수사를 받을 때였습니다. 메시지에는 내 수사는 어떻게 돼가느냐고 묻고 김혜경, 김정숙 여사의 수사가 미진하다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JTBC 취재 결과 김건희 씨는 나아가 김명수 전 대법원장 수사까지 언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사건이 2년이 넘었는데 왜 방치되고 있느냐는 취지의 내용도 담았습니다. 공직자도 아닌 김건희 씨가 다름 아닌 전직 대법원장 사건을 두고 법무부 장관을 질타하는 모습까지 보인 겁니다.
김 전 대법원장은 사법농단에 연루된 의혹을 받았던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미뤘다는 이유로 2021년 국민의힘으로부터 고발당한 상태였습니다. 거짓말쟁이 대법원장, 문재인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대법원장이 그 자리를 지키는 한 이 나라의 사법 정의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을 것입니다. 이상하게도 김건희 씨가 박 전 장관에게 메시지를 보낸 뒤 검찰의 움직임은 빨라졌습니다. 메시지 전송 2달 만인 지난해 7월 김 전 대법원장에게 소환을 통보했고 그 다음 달 비공개로 소환 조사를 했습니다. 고발장 접수 뒤 3년 반 동안 진전이 없던 수사에 갑자기 속도가 붙은 겁니다. 김건희 씨가 박 전 장관에게 보낸 메시지가 수사에 영향을 준 건지 확인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김 전 대법원장은 지난해 비상계엄 당시 작성됐던 체포 명단에도 이름이 올랐습니다. JTBC 여도현입니다. 김건희 씨가 같은 날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보낸 텔레그램은 또 있습니다. 검찰 상황 분석이라는 글입니다. 자신을 수사할 전담 수사팀의 구성 경위를 묻습니다. 법무부 검찰국장이 어떤 취지로 수사팀 구성을 하고자 하는 것이냐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박 전 장관의 업무와도 직결됩니다. 범죄 혐의 피의자가 법무부 장관을 통해 어떻게 수사팀이 구성됐는지를 확인하려 한 겁니다. 이어서 연지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해 5월 2일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은 김건희 씨의 명품백 사건을 수사할 전담팀 구성을 중앙지검에 지시했습니다.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또 처분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수사 경과와 수사 결과를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발장을 접수한 지 5개월 만에 강도 높은 수사를 예고한 겁니다. 하지만 11일 뒤 총장 의견도 묵살한 채 검사장 인사가 단행되며 중앙지검 지휘 라인이 교체됐습니다. 그럼에도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은 전담팀을 통한 수사에 의지를 보였습니다. 저는 우리 검사들을 수사팀을 믿습니다. 인사는 인사이고 수사는 수사입니다. 이 전 총장이 이런 발언을 한 지 하루 뒤 김건희 씨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자신의 수사 진행을 묻는 것과 별개로 검찰 상황 분석이란 글을 전송했습니다. 전담팀을 두고 중앙지검과 대검 중간 간부급 상의 없이 검찰총장의 전격적 지시인지 김창진 당시 중앙지검 1차장이 수사팀 구성을 보고한 게 사실인지 확인이 필요함이란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특히 박 전 장관의 업무와 직결되는 대목도 있습니다. 법무부 검찰국장이 수사팀 구성에 관여할 수 있는 만큼 어떤 취지로 수사팀 구성을 하고자 한 것인지란 내용도 담긴 겁니다. 수사를 받은 피의자가 자신을 향한 전담팀 구성 배경을 장관을 통해 파악하려 한 셈입니다. 해당 글을 김건희 씨가 직접 작성한 것인지 누군가로부터 받은 글을 박 전 장관에게 전달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글에는 필요함, 보안요란 표현들이 있는 만큼 시중에서도는 지라시가 아닌 공식 동향보고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김건희 씨가 김혜경, 김정숙 여사 수사가 미진하다고 지적 혹은 질타한 내용을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후속 취재를 했습니다. 김건희 씨는 두 사건의 수사 속도가 늦은 배후가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그러면서 대검, 그중에서도 김건희 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이원석 당시 총장을 겨냥했습니다. 박성재 장관에게 보낸 메시지는 이런 내용입니다. 대검에서 수사를 막은 게 있냐? 이어서 박병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김건희 씨가 박성재 전 장관에게 텔레그램을 보낸 건 지난해 5월 15일입니다.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명품백 수사 전담팀 구성을 지시하자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 지휘부 등 검찰 수뇌부를 대거 교체했습니다.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왔고 대통령실에서도 이원석 전 총장을 신임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김건희 씨 역시 이 전 총장에 대한 불신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김건희 씨는 박성재 전 장관에게 김정숙 여사와 김혜경 여사 수사가 미진한 이유가 뭐냐 물으며 대검에서 수사를 막은 게 있었나 이 부분 의문 제기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텔레그램을 보냈습니다.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부정 사용 의혹과 김정숙 여사가 해외 순방 때 입었던 샤넬 자켓 의혹 수사 등이 늦어지는 것에 대한 불만을 나타내면서 그 배후로 대검을 꼬집었습니다.
그것도 검찰총장을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 수장의 의도를 의심하는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검찰총장 패싱 인사로 고립된 이원석 전 검찰총장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 채 국민 앞에 고개 숙였습니다.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검찰총장을 패싱하고 인사가 난 중앙지검 지휘부는 총장 퇴임 후 김정숙 여사 수사에 속도를 냈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명품백 사건 모두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네, 이 사안을 취재하고 있는 법조팀 여도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법무부 장관에게 보낼 수 없다는 건 상식 아닙니까? 네, 그래서 시스템을 붕괴시켰다. 김건희 씨가 대통령을 뜻하는 V1 위에 있는 V0였다라는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더욱이 김건희 씨는 피의자였습니다. 그런데도 자신의 수사를 묻고 김혜경, 김정숙 여사 수사 미진을 지적하고 전직 대법원장 사건까지 질타하듯이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예, 김명수 전 대법원장 사건은 왜 언급을 했을까요? 네, 그 이유까지 메시지에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이 고발했던 사건입니다. 좀 보면서 말씀드리면요. 또 주목할 만한 게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이렇게 체포 명단에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비상계엄 이후에 홍장원 메모에서 체포 대상자로 적혀 있는 그 인물 중에 한 명이죠.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요. 맞습니다. 이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함께 권순일 전 대법관도 이렇게 적혀 있죠. 예.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재판과 관련 있는 게 아니었냐 이런 분석이 있었습니다. 예. 대법원이 2020년에 이 대통령 선거법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는데 당시 김 전 대법원장이 대법원을 이끌고 있었고 권 전 대법관이 캐스팅 보트였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체포 명단엔 이재명 대통령의 위증교사 사건에 대해 무죄 판결을 한 판사도 있었습니다. 예, 자 여러 가지 해석할 대목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검찰 상황 분석이라는 글인데 이건 본인이 직접 쓴 건가요? 아니면 어디서 받은 건가요? 네, 이게 김건희 씨가 직접 썼어도 또 누군가로부터 받았다면 출처를 두고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선 피의자가 자신을 향한 수사팀 구성 배경을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파악하려고 한 셈입니다. 예. 일반 국민들은 상상도 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죠. 받은 글이라면, 만약에 받은 글이라면, 그래서 박성재 전 장관에게 전달한 글이라면 이걸 누구한테 받았을까요? 네, 글에 보면 이 법조인이나 전문가가 아니면 쉽게 파악할 수 없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앞선 리포트에서도 계속 보여드렸지만 이 전담팀 구성에 대해서 대검 중간 간부급 이상의 회의를 거쳤는지 이런 대목, 그리고 중앙지검 차장검사 이름도 나오고요. 법무부 검찰국장 업무도 나열합니다. 더욱이 필요함, 보안요 이런 표현을 볼 때도 단순히 시중에서 도는 글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통령실 등에서 동향 보고를 받았을 가능성도 있는데 공직자도 아닌 김건희 씨가 그랬다면 심각한 월권입니다. 예, 그렇다면 김건희 씨 혹은 박성재 전 장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김건희 씨 측은 박 전 장관에게 명태균 사건 관련 보고를 받았다는 건 부인하면서도 JTBC가 보도한 텔레그램 메시지에 대해선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김건희 씨 측은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그동안 윤 전 대통령과의 관련성은 부인해왔습니다. 통일교로부터 샤넬 가방 받은 걸 인정할 때도 대통령 직무와 관련 없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일은 대통령이 했어도 부적절했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또 JTBC는 박 전 장관과 통화하려고 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고 문자 메시지로 입장을 물었지만 아직 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예, 양쪽 모두 답하지 않고 있거나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내란 특검이 수사 중이잖아요, 이 사건을. 김건희 특검과도 협의를 시작했다면서요. 네, 오늘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이 이 사건을 놓고 처음 협의했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명품백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이 모든 걸 지금 수사하면서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는지 확인 중입니다. 내란 특검이 확보한 메시지에는 김건희 특검 수사에도 큰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일단 김건희 씨는 메시지와 관련해서 내란 특검 소환에 2차례 응하지 않았습니다. 또 김건희 특검이 확보해서 내란 특검이 최근 넘겨받은 이 김건희 씨의 휴대전화기는 비밀번호가 잠겨 있습니다. 진상규명을 위해서 더 많은 수사력을 쏟을 필요가 있다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네, 비밀번호로 또 잠겨 있군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잘 들었습니다. 이 사안 취재한 법조팀의 여도현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재력가에게 쇠망치를 휘두르고 납치 살해를 시도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단순한 상해 사건인 줄 알았는데 이 재력가를 3개월 동안 미행하고 시신 묻을 장소까지 임무 종사자, 내란의 2인자, 오늘 한덕수에 대한 구형까지 있었는데 이거 종합적으로 보겠습니다. 잔당을 퇴치하는데 잔당 퇴치 위원장입니다. 민주당 3대 특검 종합 대응특위 그리고 사법 불신 극복 사법행정 정상화 TFT 위원장입니다. 전현희 의원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좋은 일을 하고 막 중요한 일을 하니까 엄청 길어. 사법 불신 극복 사법행정 정상화 TF 위원장.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네. 오늘 자 한덕수 구형 나왔습니다. 네. 징역 15년 구형했는데 어찌 보셨습니까? 좀 지나치게 낮은 구형이 아닌가. 전 국민이 지금 이 구형에 좀 네. 분노했습니다. 내란 특검 뭐 하는 거야? 네. 니네들이 이러고 왜 존재하는데 왜 생겨났는데 그걸 묻기도 합니다. 이진관 부장판사가 재판에서 네. 물론 한덕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얘기는 하지는 않았지만 네. 사형이란 단어를 언급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네. 이미. 네. 예, 그래서 적어도 한덕수가 지금 내란 주요 종사자로 공소장 변경해라. 내란 특검에서는 방조 혐의로 했어요. 그런데 네. 판사가 이건 아니다. 중요 네. 임무 종사자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것부터 내란 특검 한번 지적하고 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이 법원에서는 이미 좀 중형을 선고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네. 이 사실상 각 형에 관해서 그 재질에 해당되는 형량의 가장 어떻게 보면 최소형을 모아놓은 합친 그런 형량을 구형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특검이 지금 근데 특검이 이 사실상 윤석열의 내란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다. 한덕수를 그렇게 지칭을 했단 말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막지 못했던 한덕수에 대해서 좀 지나치게 온정적인 그런 구형을 한 게 아닌가. 네. 좀 아쉬운 한덕수는 대목입니다. 한덕수는 총리 그리고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계속 내란 행위가 밝혀지는 걸 막으려고 했지 않습니까? 네. 헌재 재판관도 임명 안 했고요. 명백한 위헌 위법이고요. 그다음에 특검도 막았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계속해서 막았고 국민 앞에서 헌재에서도 계속 거짓말했어요. 거짓말을 했습니다. 거짓말을 했다, 위증했다는 걸 자기가 또 증언합니다.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피고인은 대통령실로부터 받아온 문건을 파쇄한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대통령실로부터 문건을 받은 사실 없다는 취지로 위증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데 맞습니까? 네, 제가 헌재에서 위증을 했습니다. 재판에서는 또 이제 얘기합니다. 진술을 듣고 난 다음에 이 네. 부분이 떠올랐다라는 건가요? 뭐 국회에서도 말씀을 하셨고 해서 제가 알게 됐고요. 그때는 하도 경황이었고 황망해가지고 기억이 완전히 그냥 무슨 멘붕 상태가 상당한 기간이 지났. 그것만 기억이 안 나는데 다른 건 기억도 잘해요. 피고인이 가지고 나온 문건이 무언가요?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중요한 거는 기억을 못해요. 저런 사람이 지금도 총리였어요. 제대로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제가 그 특검에서 조사를 받을 때 포고령을 가지고 나온 거 아니냐 하는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런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는 저의 인식과 저의 기억에 의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엄에 대한 얘기를 듣고서부터는 제가 어떤 경위를 거쳐서 무슨 일을 했었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굉장히 부족하다. 거의 뭐 멘붕 상태 내지는 뭔가 보고 듣고는 합니다만 그것이 제대로 이렇게 들어와서 인지가 되는 그런 상황은 정말 아니었다. 이번에 그 김건희가 보석 신청을 하면서 네. 기억 소실을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래서 기억이 안 난다. 기억이 뭐 지금 생각이 이제 뭐 필름이 꺾인다. 뭐 이런 취지로 얘기했는데요. 한덕수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네. 주장은 기억 소실. 예. 그래서 멘붕 상태라 기억이 안 난다. 뻔한 거짓말이죠. 네. 어떻게 핵심 그 부분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것만 기억이 안 난단 말입니까? 네. 네. 내란 2인자입니다. 근데 징역 15년을 구형했으면 보통
구형량보다 낮게 선고하는 게 보편적인데 뭐 올려치기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내란 잔당 형량에 그 영향을 줄까봐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증언 자체가 멘붕인데 15년은 멘붕입니다. 선고는 절반 이하로 줄어들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고 특검이 아닌 재판부만 믿습니다. 사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 혐의 추가한 것도 특검이 아니라 이진관 재판부였잖아요. 네, 좀 맞습니다. 답답합니다. 얘기합니다. 네. 좀 지켜보겠습니다. 그래도 이진관 판사가 처음 이렇게 신속하게 결론을 내서 좀 다행입니다. 네, 이 이진관 판사가 재판을 하는 선고 이 양이 앞으로 이제 윤석열 비롯한 내란범들의 형량 선고에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특검의 이번 구형은 매우 좀 실망스러운 거고요. 네. 그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내란 특별재판부 구성에 대해서도 고민해 주세요 하는데 전현희가 다 고민하고 있으니 여러분께서는 믿고 맡기면 됩니다. 의원님, 전현희 TV 구독했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전현희 TV 지금 몇 명이나 됐습니까? 지금 13만 명인데. 13만 명이요? 몇 달째 지금 그대로입니다. 이제 또 올라가야 됩니다. 네, 자, 우리 주 기자님 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왜 국민들이 좀 걱정하는지 지기현 판사의 재판을 보면 이해가 되거든요. 지기현 판사 보면 내란범들한테 쩔쩔 매고 그냥 끌려다녀요. 잠시 김용현 변호인들한테 끌려다니는 달래는 그 지기현 판사를 보고 가겠습니다. 더 나을 것 같은데 검사들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도 재판장이 해주시니까 난 상관없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장관님? 알겠습니다. 이거는 완전 명백히 알겠습니다. 검사 뭐 캥기는 게 이해상 변호사 들어보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제지를 요청드립니다. 반말을 들어보소. 할리가 더 검사가 뭐 듣기 싫으면 충분히 되는 겁니까? 잠깐만요. 뭘 충분히 듣습니까? 그 이하성 변호사님. 아이고 뭐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재판님. 왜냐하면은 공소기각 해줘야 됩니다, 그냥. 그래서 그 부분은 검사들 그렇게 불이익을 받아야 됩니다. 제시를 그러면 안 하는 걸로. 김용현 표정이 안 좋아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판사가 지금 웃고 죄송합니다 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어이가 없고요. 일단 변호사가 김용현의 안티다 이렇게 보이고요. 네, 그렇죠. 근데 저런 상황에서 지기현 재판장이 저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제지를 해야 됩니다. 네. 경고를 해야 되고요. 이번에 이진관 재판장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그게 단호한 조치를 하는데 지기현 재판장이 저렇게 사실상 변호인에게 휘둘리는 모습을 보이니까 변호인들이 계속 기고만장해서 다른 재판부에 가서도 그런 난동을 부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진관 판사가 재판하고 있는데 가서 행패를 부립니다. 행패를 부리다가 감치 명령을 했는데 감치도 또 안 돼요. 이것도 국민들이 보기엔 또 좀 불안합니다. 이거 뭐 하고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만약에 그 사람들이 변호사들 법꾸라지 아니고 일반인이었으면 어쩔 뻔했냐 얘기했어요. 옛날에 대학생들 그리고 시국사범들 그냥 잡아갔잖아요. 네. 언제 확인하고 잡아갔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지문을 찍으려고 어떤 행위를 했는지 다 압니다. 옷을 벗기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 화가 나서요. 저는 우리 법이, 우리 법정이, 우리 그 헌법이 유린당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에 진짜 오들오들 떨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서울구치소가 구치소장이 윤석열에 대해서 그 지나친 특혜를 베푸는 게 확인이 돼서 지금 안녕 교도소로 이전이 됐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내부 감찰을 하고 있는데 새로 교체된 서울구치소장이 또 부적절한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법무부의 그 교정 그런 시설에 대한 좀 관리, 감찰 이런 걸 해라 이렇게 강력히 요구를 했고요. 법무부가 관련 규정을 새로 만들어서 이런 경우에도 감치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이제 바꿨다. 이렇게 감치를 실패했으면 바로 또 집행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법에 엄중함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재집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집행을 하겠다고? 네네. 감치 15일. 예. 네.
결정이 난 걸로 알고 네, 그래서 재빨리 다시 감시해야죠. 잡아가야죠. 당연히 해야 됩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정말 저는 구치소를 갈 일이 많습니다. 아니 제가 끌려가진 않았는데 갈 때마다 저는 좀 다투는 편인데 네. 일단 제가 누구를 면회하러 가잖아요. 그럼 삐용삐용 울리면서 안에서 부릅니다. 주진우 씨 안쪽으로 오시라고 하거나 저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면회 안 하시면 안 되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예전에 정봉주 전 의원이 BBK로 구속됐을 때 저하고 이제 김어준하고 면회하러 갔어요. 면회하러 갔는데 면회가 안 된답니다. 왜요? 물어봤더니 우리가 가면 구치소에서 난리가 나겠죠. 아니요, 저기 구치소에 있는 그 정봉주가 너무 흥분해서 날뛸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면회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구치소장이 그래서 구치소장한테 이게 말이 되냐? 흥분 상태가 계속돼 가지고 난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어서 안 된다고. 이게 말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그때 엄청 싸웠어요. 싸우기도 했었는데 그때도 말이 안 됐었는데 이번에 윤석열한테 해준 거. 그다음에 이 변호사들한테 한 그 구치소 직원들 그렇게 법을 잘 지켰는지 난 몰랐네. 그거 좀 따져보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참.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돌아오시자마자 법관 모독, 검사 집단 퇴장, 유감이다. 이거 엄정 감찰하라 이런 지시를 내렸더라고요. 네. 일단 이 이제 법정 모독한 변호사에 대해서도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조치를 하라. 그리고 지금 지시하라고 했죠. 네네 검찰들 감찰하라고 했죠. 네 검찰에 이제 퇴정하고 사실상 이제 법정에 항의하고 그 법정 모독이에요. 문제를 삼았던 그 검사들에 대해서 감찰하고 단호히 조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극히 당연한 조치다 생각합니다. 지금 검사들이 사실상 이 자기들이 무소불위의 권한이고 법위에 군림하는 그래서 집단 행위를 하더라도 자기들은 처벌받지 않고 징계받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지금 검찰에 대해서 법이 무서운 것을 단호히 법무부건 또 대통령님이건 또 민주당이건 반드시 보여주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일벌백계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검찰은 좀 조용해졌어요. 검단 일으키고 뭐 다 들불처럼 들고 일어날 것처럼 하더니 이제 조용합니다. 이게 검사들 속성이 강한 사람한테는 약하고 약한 사람한테는 강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우리 민주정부 민주정권에 대해서는 검사들이 좀 만만히 본 것 같아요. 항상 정권 쪽에 검사들이 대들었죠. 네, 그래서 민주정권에 대해서는 그 대들고 반항하고 또 막 우리를 수사하고 또 막 짓밟았는데. 이 이제 국민의힘 쪽 정권에 대해서는 사실상 거기에 굴종하고 그 하수인으로서 같이 결탁해서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윤석열 정권이 대표적인 거 아닙니까? 실제로 총장 출신 대통령이 되다 보니까 완전히 정권의 사냥개 노릇을 했던 게 검찰이고 그쪽은 완전히 비호하면서 우리 이제 쪽을 탄압했던 그게 앞장섰는데 이번에는 좀 다르다. 이번에는 우리 민주당도 우리 민주당이 무서운 걸 보여주겠다. 우리가 만만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강력히 징계를 요구했고 검사장도 평검사로 강등시킬 수 있다. 그리고 또 징계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받아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발 조치까지 했죠. 그래서 검사들이 이제 민주당 만만히 보면 안 되겠네, 무섭네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검찰은 그래가지고 한동훈 윤석열 때문에 검찰 개혁은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국민적 명령이어서 검사들도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번 트집을 잡고 일어났다가 이게 안 되겠다 하고 지금 후퇴한 게 다 보입니다. 이제 검찰은 끝났다고 검사들도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근데 아직 사법부가 남았죠. 법원이 계속해서 이 개혁을, 이 정의에 대한 유유한 시대적 흐름을 거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왜 한덕수 저런 명백한 증거가 있고 저렇게 큰 범죄를 한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영장을 기각했잖아요. 그러더니
중요한 대목, 윤석열 김건희로 가는 대목, 사법부로 가는 대목, 검찰로 가는 대목 계속 판판이 영장이 기각됩니다. 요즘은 막 그어요. 그래서 걱정합니다. 구속영장이 기각이 그래서 기사가 영장을 남발했다고 막 그렇게 기사가 나올 정도입니다. 네. 보세요. 순직해병 특검은 영장 기각률 90%라고 이렇게 낙제했다 이렇게 저렇게 한 명만 네. 영장이 임상근만 발부가 됐고요. 네. 다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매일경제, 문화일보, 뉴데일 다 보수적인 데입니다. 네. 매일경제 회장 부인은 윤석열 선거운동하고 다니고 그리고 김건희하고 손잡고 김건희의 무속을 눌러주려고 계속 불공 들인다고 절에 다니면서 정탁을 했던 사람인데 네. 거기에 대한 수사는 안 되고 저런 기사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매일경제나 문화일보나 뉴델리 매경은 조금 이제 약간은 뭐 그래도 중도적인 측면. 아유 중도적 측면 아니요. 굉장히 네. 보수적인 데입니다. 지금 저 새 언론사들이 네. 저 그 포인트가 잘못됐습니다. 그렇죠. 영장을 남발한 특검이 문제가 아니라 네. 영장 기각을 남발한 법원이 문제입니다. 그렇게 써야죠. 강민우 기자. 네, 그러니까 앞뒤가 바뀌었죠. 그렇게 써야죠. 네. 영장을 이런 영장도 기각한다고 그런 얘기를 먼저 해야 되는데 지금 아예 저렇게 특검 쪽도 아닙니다. 이거 지금 뭐 내란 쪽에서 그리고 계엄군 쪽에서 지금 기사를 쓰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매일경제 회장 부인이 얼마나 부적절한 일을 하고 다녔는지에 대한 좀 반성부터 해야지. 그 안에서 그런 자성의 목소리도 하나도 안 나옵니다. 계속해서 청탁하고 선물 주고 뭔가를 받았어요. 매일경제 MBN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 법적 리스크를 거뒀고요. 그리고 매경 관련된 회사는 엄청나게 정부의 투자를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저렇게 기사를 쓰고 있어 답답한데 보자고요. 자, 그런데 계속해서 나오는데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김건희한테 보고를 하고 지시를 받습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네. 요건 어찌 보셨습니까? 원래 이제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는 사실상 아무도 타치를 할 수가 없고요. 예? 거기에 이제 뭔가 수사 지휘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법무부 장관입니다. 근데 법무부 장관도 그런 이제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예. 이 수사 지휘를 할 수가 있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건희가 본인도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 네. 그러니까 사인이잖아요. 네. 공직자도 아닙니다. 네. 그런데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검사의 수사를 사실상 지휘한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박성재 텔레그램에 저런 수사를 내 수사 어떻게 되는지 본인 수사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리고 나서 김혜경, 김정숙 수사는 어떻게 되냐. 그리고 김명수 대법원장 수사는 어떻게 되냐. 아예 얘기합니다. 저게 이제 국정농단이죠. 농단이죠. 사인이 이런 공적 이런 수사 여기에 개입을 해서 자신의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사실상 지휘를 한 거죠. 검사들이 저 부분에 대해서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네. 검사들이 이거 뭐 했냐, 너 박성재 뭐 했냐, 여기에 항의하고 이 검찰의 이 신성한 검찰의 수사권을 네가 망가뜨렸다고 박성재한테 들고 일어나야 사실상 저 사안에 대해서는 전체 검찰들이 들고 일어나야 그렇죠. 됩니다. 그렇죠. 네, 이 민간인인 그런 또 사실상 피고인 피의자의 법무부 장관이 거기에 수사 지휘를 받고 검찰총장에게 연결했고 실제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저쯤 해서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수사팀을 꾸리잖아요. 자 보세요. 네. 이원석 총장과 아까 김창진 검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텔레그램을 보내고 나서 이렇게 바뀝니다. 인사가 갑자기 단행돼요. 전담팀 구성을 지시했는데 11일 만에 법무부 인사 단행합니다. 총장이 인사안을 검찰한테 법무부 장관에 가져가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원석 총장이 항의했다는데 신문기 항의도 안 하고 기자들 그냥 앞에서 나갔어요. 7초 이렇게 침묵했다는 거죠. 참 대단하십니다. 그 배짱 대단하십니다. 말고 아무것도 아닌데 사실은 이원석 검사는 윤석열이 가장 예뻐하던 검사입니다. 그래서 검찰총장까지 올랐어요. 그래서 근데 이원석도
이거는 수사를 해야 됩니다. 얘기를 하자마자 이게 날아간 거라고 봐야죠. 예, 수사팀을 와해시켰죠. 예. 김건희가 자신한테 뭔가 불리한 수사를 할 팀이 이제 만들어지니까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사실상 그 수사팀을 와해시킨 게 네. 본질입니다. 네. 그래서 저거는 명백한 범죄 행위고요. 제가 이제 권익위원장이지 않습니까? 네. 저거는 청탁금지법 위반입니다. 청탁금지. 부정한 청탁. 그렇죠. 예, 김건희의 부정한 청탁에 공직자인 법무부 장관이 응했고, 네. 이거는 뭐 범죄 행위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야, 권익위원장으로서 한마디 준엄하게 했습니다. 딱 꾸짖었습니다. 자, 이거는 부정청탁이죠. 네, 그렇습니다. 청탁금. 그리고 이해충돌 방지법도 위반입니다. 자, 이해관계인 김건희.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사들이 들고 일어나요. 전 당연히 들고 일어나요. 왜 글을 쓰는 사람이 죄송해요. 정말 다른 회사에 정말 죄송한데 진짜 싸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검사들이 정치 검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만약에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이 그 검찰을 공정과 신뢰에서 그 공정성과 신뢰성을 땅바닥에 대던졌을 때 한마디라도 했다면 국민들이 이토록 싸늘하게 검사들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검찰 개혁은 자초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제 국민들이 검찰을 버렸습니다. 예. 경찰을 믿냐고요? 경찰이 다 예쁘냐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검찰의 수사권, 검찰의 용맹하고 검찰의 그 기민하고 그리고 명석하고 그런 검사들이 많은 검사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끝났다고 국민들이 명령하고 있어요. 예. 끝났어요, 당신들. 맞습니다. 이번에 검찰의 집단항명 저 사태에 대해서 사실 그동안 민주당 법사위에서는 검찰에게 그래도 보안 수사권 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쏙 들어갔어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네. 이제는 절대 안 된다. 검사들도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 못 합니다. 네. 네. 아유, 정말 당신들이 저지른 과거를 생각해 보세요. 국민들은 당신들이 지난 겨울에 한 일을 다 알고 있습니다. 자업자득입니다. 저는 완전. 자, 네. 권익위원장이었으니까 요 말도 하나 해보겠는데 유병호 감사위원은 아직도 있습니까? 네, 지금 감사위원으로서 승진해 있어요. 네, 뭐 기행을 지금 일삼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어찌 처리해야 됩니까? 지금 유병호가 제가 이제 공수처에 고발을 했지 않습니까? 예? 공수처가 지금 3년 동안 지금 제대로 수사도 안 하고 결론을 안 내리고 있습니다. 사실 기소만 하면은 감사위원회에서 물러나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요. 근데 지금 공수처가 3년 동안 지금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잖아요. 아니, 공수처에 윤석열이 자기 친한 검사들 보내가지고 알받게 해서 공수처를 거의 무력화시켰더라고요. 최혜병 수사팀의 수사 내용만 보면요. 네, 최혜병 수사를 내부에서 사실상 방해한 검사들에 대해서 이번에 특검이 영장을 청구했는데 그것도 기각이 됐습니다. 네. 어쨌든 공수처 내부가 윤석열 정치 검사들이 그 안에도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공수처가 왜 생겼어요? 검사들 그리고 저 고위 공무원들, 감사원 이런 전액 막으라고 한 건데 네. 시대적 소명 의식을 가지고 좀 수사에 나서 주셔야죠. 지금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은 이번에 감사원에서 자체 최신 TF에서 감찰을 해서 실제로 유병호의 이제 위법, 부당함 이런 것을 확인을 했고 그 자료를 공수처에 갖다 준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공수처가 수사를 제대로 안 했으면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수사를 좀 제대로 사실 떠먹여 주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결론을 안 내리면 네. 이제 공수처가 네. 국민들의 그 비난이 이제 또 공수처로 집중이 될 겁니다. 네. 맞습니다. 잊고 있었어요. 전현희 의원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피해자 중에 한 명 아닙니까? 윤석열 감사원에서 얼마나 괴롭혔어요. 그랬잖아요. 검찰에서도 괴롭히고. 네. 그래도 전현희는 한 번도 안 졌다. 그죠? 결코 지지 않았다. 제가 돌이켜서 이렇게 보면 윤석열이 제일 처음 그 도어 스태핑 할 때 전현희 위원장 국무회의 오지 마. 그래서 그렇죠. 방 빼버렸고 그렇죠.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저희 저항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그렇죠. 윤석열 정권에서 최초로 윤석열 서슬프런 윤석열 정권에 맞짱 떠서 싸웠고 그렇죠. 그래서 윤석열이 전현희는 잘라라.
그 얘기를 계속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계속해서 압박이 들어왔어요. 네, 그리고 최초의 윤석열 정권에 맞짱 떠서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1년 동안 싸워서 모두 무혐의를 그렇습니다. 받았으니까 승리를 했고 지금은 이제 마지막 윤석열의 목을 재는 마지막 내란 종시 그것의 마지막 마무리 투수 사법 개혁 이 이제 일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이 윤석열과 제 인연이 질기다. 네. 악연이 질기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 최정예 감사원 그리고 검찰을 다 보냈습니다. 탈탈탈탈 털었는데 나온 게 없어가지고 시비를 어떻게 걸었냐면은 너 왜 출근 늦게 했어? 근데 그것도 다 출장 갔던 거였고 대전 세종으로 갔던 거였고 서울로 출장 왔던 거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를 괴롭혔던 그 자들이 윤석열은 파면돼서 지금 이제 내란 혐의를 받고 재판받고 있고 곧 유병호도 그런 시세가 될 거다.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의원님. 탄압에도 참 잘 견뎌줘서 감사합니다. 제가 맨날 불화살 쏜다고 했잖아요. 윤석열 정권 내내 불화살을 쐈던 것 같습니다. 네. 부스럭부스럭 소리가 났다 하면서 한동훈이 그렇게 목청을 이렇게 냈던 돈봉투 의혹 사건 노웅래 전 의원도 무죄예요. 네, 맞습니다. 참, 이걸 어찌 봐야 송영길 전 대표도 무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별건 수사 무죄고요. 네. 자, 의원님께서는 특별히 오세훈의 세운 사구역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비판했는데 이 얘기를 조금만 해주세요. 네. 지금 종묘 앞에 오세훈 시장이 세운 사구역에 초고층 빌딩을 짓겠다 이런 걸 발표를 했잖아요. 네. 근데 종묘가 유네스코 무형문화재 우리 대한민국 1호입니다. 네. 근데 그 세계적 예를 보면 그런 문화유산 근처에 이 초고층 개발을 하면은 유산 등재가 취소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세운상가에 그 초고층 개발을 하면 문화유산이 취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거의 확실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거는 유산도 보존하는 방식으로 개발이 이루어져야 된다. 무조건 개발이 안 된다. 이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초고층 개발이 아니라 종묘와 이 병립 가능한 그런 개발을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종묘를 방문을 했었고요. 그리고 현장을 확인을 했는데 가보셨어요? 현장에? 네, 저 가봤죠. 네, 현장에 가보니까 바로 코앞이더라고요. 네, 그럼요. 너무나 가깝고 지척이라 저기는 저기에 초고층 개발하면 유네스코는 무조건 등재가 취소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종묘라는 게 매우 신성한 장소잖아요. 그렇죠. 역대 왕과 왕비가 잠들어 있는 우리 민족의 혼이랄까 조선 왕조의 그 정기가 서려져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그 도심 한가운데 숲으로 둘러싸인 매우 신성한 장소인데 거기를 지척의 초고층 빌딩에서 그 종묘를 내려다 보잖아요. 그거는 좀 너무 무엄하다, 무례하다. 발상 자체가 좀 상당히 이런 역사적인 가치를 아예 생각하지 않은 그런 개발 우선주의 발상이 아닌가.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막아야 된다. 세운 사구역이 재개발되면요, 특정 업체 한호건설과 히림이 엄청나게 돈을 버는데 또 이거 특별하게 연관 있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김건희하고 연관 가능성이 많이 있는데 히림이 연결돼서 그래도 좀 약간 좀 왜 됩니다. 저는 김건희 특검에서 왜 히림에 대한 수사가 진행이 되지 않는지 아주 굉장히 좀 안타깝게 쳐다보고 있는데 안 하면은 제가 또 취재해가지고 공개하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네. 자, 저도 전현희도 여러분이 원하면 현장에 나갑니다. 제보에